호랑나비. 호랑나비가 제일 컸어요. 말바도 있어요, 우리. 메뚜기도 있어요. 지금 조용한 데서 가지 잡고 있어요. 조용히 해야 돼요. 보여요? 아, 찾았다. 오래 것 같아요. 오래요? 새 보여요, 새? 큰 호색 딱딱으로 있어요. 나왔다? 여기 돼지바퀴 둥지. 어디요?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일로. 빨리, 애기, 빨리. 파란색 위에 난다. 저기 지금 날아가는 거. 소리를 낼 거예요. 어때? 잘하지? 울산의 봄은 소란스럽습니다. 봄이 깨어난 길목마다 꽃이 피고 곤충이 모여들었고 그 위로 철새들이 날아들었죠. 이 생동감 넘치는 축제에 사람들이 빠질 수 있나요? 눈과 귀를 활짝 연 시민들이 탐사대에 합류했습니다. 2026년 울산 생물 다양성 탐사 시작을 한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운트다운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이제 힘차게 탐사를 시작해야 하니까 10부터 1까지 카운트다운 외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오, 시작부터 열기가 대단한데요. 자, 이 씩씩한 시민과학자들은 오늘의 울산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울산하면 다들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예, 압니다. 회색 하늘 아래로 탁한 공기가 흐르는 산업도시를 생각했을 텐데요. 그 울산이 이젠 달라졌습니다. 우리 울산이 EF에 150번째 그 세계 철새 그 네트워크에 등재가 됐거든요. 나라에도 19번째까지 이렇게 등재된 곳이 있는데요. 동해 유일하게 우리 울산 태화강이 17번째로 등재가 됐습니다. 이 새들이 다른 지역을 제쳐두고 유독 태화강을 선택한 이유는 먹이와 휴식처 그리고 안전이라는 세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화강은 여름 철새인 백로 약 8,000마리와 겨울 철새인 떼까마귀 약 13만 마리가 계절에 따라 바통을 터치하면서 찾아오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철새들의 낙원입니다. 장다리 물대새. 오늘 얘들이 여기 잘 오지 않는 친구인데 오늘 14마리, 15마리가 온 거예요. 지금 열심히 먹이를 먹고 있어요. 봄꽃과 그리고 새들과 또 물고기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또 여기입니다. 그리고 울산이 이렇게 새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국제 철새 도시 울산이잖아요. 어디를 가셔도 새를 볼 수 있는 것이 또 울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산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울산 사람들은 폐수와 공해로 얼룩졌던 도시를 생태도시로 새로 고쳤는데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건 놀랍게도 새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품자 새가 사람들 곁으로 날아왔는데요. 사람과 새가 서로를 새로 고치며 치유하는 도시. 자,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TVN 울산 개국 14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새로 고침. 봄이 익어가는 5월, 울산의 숲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탐사대라는 이름 아래 모였는데요. 하루를 함께할 선생님들을 소개하는 시간. 그런데 어째 담당 과목이 조금 요상합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여러분과 함께 탐사를 진행해 주실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류 선생님들 무대 위로 제일 먼저 자리해 주시고요. 왼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물류 선생님들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균류, 버섯류 선생님들 두 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생님들을 류라고 설명하니까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조류부터 곤충류, 파충류 선생님들이 모여서 함께 할 일은 생물 다양성 탐사인데요.
24시간 동안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생물종을 찾아내고 기록하는 게 목표랍니다. 생각보다 임무가 꽤 무거운데요. 생물 다양성 탐사 프로그램은 전문가와 함께 우리 시민분들께서 자연 속에 있는 다양한 생물종을 찾아서 직접 관찰하고 기록을 하고 우리 지역의 생물종 목록을 만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인데요.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시는 이 목록들이 우리 지역 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탐사가 자, 그렇게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탐사대가 투입된 곳은 울산의 오치골 공원인데요. 이곳은 좀 특별합니다. 불과 몇 분 거리에 공장과 고층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공원엔 1급수 계곡물이 흐르고 가재와 도롱뇽 같은 환경 지표종이 사는데요. 지금 울산의 상황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라고나 할까요? 울산에서 나고 자란 최순자 해설사는 6급수 물을 1급수로 되살려낸 변화 과정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1962년도에 특정공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서요. 한 50년 가까이 울산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한 그 이면에는 2000년도 들어와가지고 우리 울산 태화강이 이렇게 죽음의 강으로 한때 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태화강 살리기 하면서 2004년도에 에코폴리스 선언 이후에 약 한 12년간에 걸쳐가지고 관이나 뭐 기업체나 울산 시민 뭐 봉사단체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오늘날의 태화강의 기죽을 이룬 것 같고요. 저도 여기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 태화강의 변천사를 제가 다 보고 느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울산 시민들은 죽음의 강이었던 태화강을 심폐소생해서 생명의 강으로 만들고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심리대 숲을 지켜냈는데요. 그 고단했던 노력의 결과를 오늘 울산의 아이들이 신나게 누리고 있습니다. 호반새. 뭐야 이게 왜 있어? 이게 왜 있어? 우와. 나 선하면서 호반새 찾았는데. 지금까지 몇 종이나 봤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00종 넘죠. 제가 옛날에 수사곤충을 좋아했어요. 근데 우포노비란 곳에서 그런 걸 잡는 활동을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는데 거기서 따오기를 본 거죠. 근데 걔를 보고 완전 예뻐가지고 이제 새에 빠지게 되었어요. 민준이는 꿈이 뭐야? 꿈이요? 조류학자요. 새박사. 새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공부 잘 해? 몰라요? 중간 정도 아닐까요? 아, 귀엽네요. 이 교과서보단 조류도감에 통달한 민준이와 티격태격 짝을 이뤄 다니는 건 이 구역의 어린이 새박사 건율입니다. 울산에서 여름철 새요. 플러스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 떼까마귀. 플러스 달까마귀. 야! 뭐 들려? 큰유리새. 큰유리새. 걔는 많은데. 큰유리새. 큰유리새 어떤 새? 여름철 새고요. 뭐 한국에 번식을 하러 오는 새입니다. 탈색조 소리 들리면은 찾아보려고. 그럼 건유리는 꿈이 뭐야? 조류학자. 2년차 탐조인 올해 13살인 건율이는 조류학자가 꿈인데요. 꿈이 확고한 아들 덕분에 건율이 부모님까지 탐조에 입문하게 됐답니다. 오늘 산행에 부자가 나란히 나섰는데요. 건율이 아버지 좀 괜찮으시죠? 뭐 고창 위에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뭐 마라도 끝에도 가보고 그래서 덕분에 전국에 계시는 박사님들도 알고 이런 데 오면은 또 자연적으로 또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생명에 대해서 또 느끼고 몸으로 느끼는 게 중요하니까 책으로 보는 거. 어디 가도 뭐 자신감도 생기고 하니까 처음에는 막 수줍어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끌고 설명해주고 새가 나왔다 하면 무슨 새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왜 여기에 이런 새가 나타났다 이런 것도 자세하게 설명해줘. 이런 거 쌓이니까 또 자신감도 생기고 반장도 하고 정교회장도 하고 이번에 과학부 장관상도 받고. 아니 그저 새를 보러 다녔을 뿐인데 학생회장도 하고 장관상까지 받을 정도면 이거 탐조시킬 만한데요. 아니 게다가 오늘 탐조는 조금 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새밖에 모르는 조류학자 국립공원공단의 박종길 박사가 탐사대에 합류했거든요.
처음에 보면 새를 처음 보는 분들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어디 딱 눈 깜짝할 새 모든 새들이 딱 본다 그러면 사라져 있고, 그래서 우선 쌍안경으로 어떤 새가 있는지를 대충 찾을 때는 이 쌍안경으로 찾아요. 그 다음에 이 망원경으로 자세하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도감을 갖고 내가 본 환경이 맞는지 크기가 맞는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집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볼 수 있는 새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환경에는 어떤 새들이 있는지를 보면 다음에 여기 학생들하고 어머님들이 갈 때는 또 다른 세상이 보일 거예요. 전혀 못 봤던 새들이 내 눈에는 푹푹 들어오거든요. 박종길 박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조류 전문가입니다. 탐조의 진심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권씩 품고 다닌다는 야생조류 필드 가이드의 저자인데요. 한국의 야생조류를 기록하는 데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그러니 이 어린 탐조인들이 얼마나 예뻐 보일까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소리를 잘 듣잖아요. 우리 나이 먹으면 잘 못 듣잖아요. 근데 그 삼새는 어린이들이 훨씬 더 잘 찾아요. 저게 뭐예요? 그러면 안 들리는데. 정말 요즘에는 정보도 엄청 많고요. 또 장비도 엄청 좋아졌고 박사님들이 평생을 바쳐서 연구해 놓으신 것들을 아이들은 뭐 1년, 2년이면 다 습득을 하니까요. 같이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은 전문가들. 어린 탐조인들을 보는 어른 탐조인들의 마음에는 기특함과 고마움 그리고 든든함이 교차합니다. 처음 새를 쫓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서 괜히 설레기도 하고요. 새를 향해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빛에 덩달아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경제 소득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이렇게 막 각박한 거 떠나서 이렇게 막 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온전하게 남아있는 서식지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다 보호를 해야죠, 이제.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래서 많이 오는 거라 느끼게 해야죠. 요즘 보면 울산에서도 초등학생들도 공부를 진짜 많이 해요. 초등학생들은 실제적으로 탐조라든지 그런 데서는 좀 모자라겠지만은 이론적으로는 완전 박사예요. 우리가 도로 물어요. 얼마나 달달달 외우는지 전부 다 신기하더라고요. 이론에 관한 한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탐조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생태 전문 사진작가이자 시민생물학자인 윤기득 작가입니다. 사진작가로 활동하던 그는 우연히 새를 찍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었는데요. 그의 일상을 새로 고쳐준 녀석은 오색 딱따구리였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서남 호수공원을 끼고 있는 공원이에요. 공원에서 날마다 이제 산책을 하는데 우연히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오색 딱따구리가 나무를 막 찍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보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고 이래가지고 내가 카메라 장비를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오색 딱따구리가 나무를 막 찍고 둥지를 만드는 모습을 갖다가 촬영하게 됐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색 딱따구리를 50일 동안 촬영하면서 오색 딱따구리의 육아 일기를 만들었어요. 딱따구리가 둥지를 만드는 모습에 반해서 무려 50일이나 촬영을 했다는 직진남. 그날부터 시작해서 15년째 새를 찍고 있는데요. 윤기득 작가의 이름을 전국으로 알린 건 호사도요였습니다. 새벽에 한 5시쯤 돼가 해 뜰 무렵에 딱 갔었어요. 가가지고 지키고 있으니까 갑자기 순놈이 날라오면서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급하게 사진을 찍었어요. 짝짓기 하는 모습을 찍었어요. 근데 이 새는 분명하게 울산을 지나가는 새인데 나그네 새인데 짝짓기를 한다면은 혹시 여기서 자리를 잡고 서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많은 거가 그 짝짓기하고 난 뒤에 순놈이 관찰을 하고 이렇게 탁 쳐다보고 있으니까 순놈이 어느 숲속을 들어가서 숲 잎사귀를 가져가 입술로 막 이 부리를 당기면서 막 엮고 있더라고요. 천연기념물인 호사도요는 한국을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새인데요. 구경하기도 힘들다는 호사도요를 눈앞에서 발견한 것도 모자라 둥지 짓는 모습까지 목격한 겁니다. 짝짓기를 마치고 둥지까지 지었으면 이제 남은 건 산란이죠. 호사도요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사람들이 뭉쳤는데요. 논주인은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모내기를 미뤘고요. 윤기득 작가는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둥지 앞을 지켰다네요. 그래 거기서 14일 만에 태어나서 그 다행히도 15일 딱 그 다음 날 아침에
새끼하고 다 떠나는 장면까지 완전히 다 촬영하게 됐어요. 새 가족이 떠나면서 그대로 이별인 줄 알았는데요. 호사도요와의 인연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봄 같은 장소에서 또 호사도요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 운명 아닌가요? 4월 초에 4월 9일 날 비가 쏟아지고 있는 날이었는데 이상해 남창들에게 탐조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 챙겨가지고 탐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있었던 논이다 싶어가지고 그걸 작년에 호사도요가 태어나서 떠난 곳인데 그러면서 그러는 순간에 보니까 호사도요가 하고 비슷하게 생긴 두 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보니까 호사도요인 거예요. 이게 5월 17일 날 와야 되는데 4월 9일 날 한 달 반 전에 와서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는지 그걸 보니까 그 호사도요 새끼 같아요. 새끼 같은데 그 새끼가 작년에 태어나서 먼 태평양을 건너갔다가 지가 태어난 자리를 다시 돌아온 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이 글썽인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 정말 얼마나 반가웠을지 감도 안 잡히는데요. 거기다가 올해는 특별한 장면까지 포착을 해냅니다. 1처 다부제의 특성을 보이는 호사도요는 산란을 하면 주로 수컷이 알을 품는데요. 암컷이 함께 포란하는 귀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냈습니다. 두 마리가 동시에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놀고 옆에서 모욕도 하고 몸틀고 먹이 사냥이가 둥지로 날라들고 그랬는데 진짜 좋은 장면을 올해 발견했는 게 안놈은 알만 놈은 떠나는데 안놈이 그 알을 같이 품고 있는 거, 같이 포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뿅 갔어요. 이래 인터넷에 뒤져봐도 그런 경이 없는데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말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직접 본 사람은 없는데 내가 알을 품는 모습이 있어요.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안놈은 알을 품고 손놈 옆에 놀고 이런 모습도 찍고 진짜 신기한 장면을 많이 찍었어요. 네, 윤기득 작가는 사진작가 생활을 시작한 지 20여 년 만에 렌즈로 바라보는 대상을 새로 바꿨는데요. 가장 즐거운 순간은 새들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때라고 합니다. 새들도 전 지구를 날아다니면서 공기가 좋다, 안 좋다 그런 걸 알아요. 우리 인간들도 보면은 좋은 곳, 명당 자리를 찾아가지고 살고 전원주택을 짓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새들이 먼 태평양을 이렇게 3,000km, 4,000km 이상을 날아왔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공기 좋은 곳. 내가 가족을 만들어가지고 살기 좋은 것을 찾아요. 그래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해마다 탐조를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내가 찾는 새들도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새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반갑게 하고 너무 즐겁더라고요. 항상 장비를 가지고 나가지고 촬영하고 하지만은 어떨 때는 숲속에서 하루 종일 허탕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온갖 새소리를 들으면서 힐링하면서 이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때문에 울고 웃으며 인생을 새로 고친 작가. 탐조하느라 24시간이 모자라다는 그는 아직도 렌즈에 담고 싶은 게 많습니다. 탐조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하루가 24시간이 아까워요. 진짜 모자라고 울산에서 이런 새들도 찾아 찍고 옛날에 보이지 않는 새들도 찍고 이제 찾았는 새를 요즘은 찾아 찍는 것들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울산의 후세들에게 좋은 기록의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윤기득 작가에게 인생을 새로 고친 계기가 오색 딱따구리였다면 홍승민 대표에겐 삐리삐리삐리 파랑새는 가숫 그 파랑새였습니다. 울산에서 탐조 단체인 짹짹 휴게소를 운영하는 그는 전직 요리사였는데요. 요리사와 탐조인 그 머나먼 거리를 파랑새 덕분에 훌쩍 뛰어넘었죠. 제가 요리를 이제 서울에서 했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사진 작가님들이 새를 찍는 걸 보고 이제 새를 알게 됐거든요. 새를 보는 취미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파랑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파랑새를 보고 제가 그 파랑새의 색감에 이끌려서 새를 보게 되었습니다. 홍승민 대표 앞에 훌쩍 날아든 파랑새 한 마리는 그의 인생을 바꿔놨는데요. 어느 날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울산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뭐에 홀린 듯이 그냥 제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울산에 와서 새를 보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좀 소름 돋을 정도로 그냥 정말 그게 뭐 고민도 한 번도 없었고요. 그 기간이 뭐 일주일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다 정리하고 오는데 일주일 정도? 예. 무작정 고향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전직 요리사의 파란만장한 탐조 인생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새를 어디서 어떻게 보는지도 몰랐는데요. 시민과학자로 활동하면서 조금씩 탐조의 세계에 발을 들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탐조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야겠다는 엄청난 결심을 하죠. 극내향인이 제 발로 사람들 사이에 뛰어든 건데요. 탐조가 정말 진짜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원래 팀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울산에 팀이 없었어요. 그리고 새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에피소드들이 많지만 새와의 에피소드는 까먹기도 하고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아요. 좀 아이러니한 건데 그 새를 보러 같이 갔던 사람들 그런 이야기가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지난 겨울에 쇠부엉이가 울산 도심에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쇠부엉이를 저희가 한 10명에서 기다렸나? 정말 딱 나왔어요. 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세로 앞에 날아줬는데 그 시커먼 남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소리 질렀던 그 기억이 나요. 남이 보면 정말 뭔가 징그러운 장면이지만 저희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많아서 오늘 더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임을 만들고 새를 찾아다니는 사이 짹짹 휴게소는 울산을 대표하는 탐조단체로 거듭났고요. 다른 지역의 탐조인들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홍승민 대표가 울산에서 기록한 종수는 360여 종. 정말 많죠. 대한민국에 서식하는 조류의 60%를 울산에서 찾아냈는데요. 그가 발견하는 새가 하나둘 늘어갈수록 그의 인생도 하나둘 달라졌습니다. 새를 보기 전에 저를 돌아보면 굉장히 급했어요. 뭐 쫓기듯이 살았고요. 화도 많았고 차분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새를 그렇게 보면 새를 못 보거든요. 다 도망가 버리고 새를 날리게 되고 힘들게 하고 하니까 뭔가 인내심과 참을성과 뭔가 느긋함을 좀 새를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도 더 좋아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제 자신이 너무 편해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느리게 가는 게 두렵지 않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울산뿐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그런 주요 철새 도래지들이 굉장히 강한 개발 압력을 받고 있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곳이 많아요. 이제 그런 곳들과 연대해서 좀 알리고 뭔가 같이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쪽으로 많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 28종 봤습니다. 네, 쭉 부르겠습니다. 호반새, 노랑배 진박새, 집비둘기, 매사촌, 뻐꾸기, 검은댕기 해오라기, 파랑새, 새딱따구리, 오늘도 울산에는 애정을 듬뿍 담아 새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가 날아오는 길목에 서서 멈춤을 배우고 환경을 고민하는 사람들. 울산과 새가 다정하게 공존하는 그날을 위해 사람들은 지금도 일상을 새로 고침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울산을 넘어서 이 새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이게 되게 거창하고 어려울 것 같고 뭔가 계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관찰하고 새들이 힘든 게 없는지 매일매일 체크하고 그 정도만 해도 사람과 새들이 공존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TVN 울산 개국 14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새로 고침 2부. 출발! 오늘 특별한 송별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이고 재우며 1년간 치료한 독수리를 무리로 돌려보내는 날인데요. 서로의 앞날을 빌어주는 이 훈훈한 송별식엔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툭 풀어주면 알아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데요. 새 한 마리 방생할 때도 꼼꼼하게 따질 게 많답니다. 근데 방생도 별거 아닌 거라 생각할 수 있죠. 그냥 나는 새를 그냥 풀어주면 알아서 날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디에서 푸느냐, 언제 푸느냐, 어떻게 푸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모든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동물을 구조부터 방생까지 재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름 철새인데 여름이 철새들은 이제 보통 가을쯤에 이렇게 다시 날아가거든요. 자기 원래 했던 겨울에 살았던 곳으로. 근데 그렇지 못한 애들은 1년을 기다려야 되죠. 그렇게 기다리는 새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새오릭이라는 또 새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애가 늦게 정말 막바지 이동하는 시기 전에 구조가 돼가지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애가 돌아갈 수 있는 그 방생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 다음에 애가 오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또 애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하면은 그렇게 보호를 끝까지 하고 있다가 그때 내보낸 경우도 있고요. 구조부터 치료, 재활, 그리고 방생까지. 울산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김희종 센터장은 오늘도 쉴 틈이 없습니다. 울산은 전국 17개 구조센터 중에서 방생률이 가장 높고요. 이곳에서 구조하는 야생동물의 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데요. 이 뛰어난 성과가 한편으로 뿌듯하고 또 한편으론 씁쓸하고 그렇답니다. 2025년도에 들어왔던 동물들 1045마리가 들어왔거든요. 저희 센터가 개설한 이래 가장 많은 수가 들어왔던 해인데 그 동물에 대해서 분류군별로 어떤 종이 많이 들어왔고 지역별로 또 어떤 동물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어떤 사고로 많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특히나 센터에 들어오는 동물들이 크게 사고 원인을 나눌 때 자연적 사고, 비자연적 사고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비자연적 사고가 50% 이상을 좀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방만 하더라도 거의 절반 가까이는 사고를 예방해서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새들의 번식기인 5월이 되면 구조센터가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특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새, 유조가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늦 여름 좀 되면 조금씩 줄죠. 5월에 거의 200마리 가까이 들어왔다가 점차 줄다가 한 가을 때쯤 되면은 이제 100마리 미만으로 줄고 아무래도 새끼들의 수만 봤을 때는 새들이 워낙에 많이 지금 번식을 하고 있고 많은 또 사고를 당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거의 5분에서 10분 간격마다 저희 직원들 다 먹이 주다가 다시 또 한 바퀴 돌면 또 먹이 줘야 되고 그리고 청소해야 되고 또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사람 키우는 것만큼 하루 종일 그 신경 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새들이 구조센터로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유리창과의 충돌로 인한 부상이고요. 부모를 잃고 미아가 돼서 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람들의 신고로 구조돼서 센터에 들어오면 다시 나가는 그날까지 꼼꼼한 검사와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됩니다. 얘는 이제 새끼는 아니고 얘가 유리창 충돌 여기 산소 공급 치료 받다가 또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얘는 비행하는 모습만 좀 확인되면 다시 돌려보낼 거고요. 얘 거의 죽었다 이제 살아났고 얘는 까치 새끼. 근데 얘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게 둥지에서 떨어졌으면서 아마도 어딘가 충돌돼가지고 잘 못 일어났다가 체급에 이제 떨어졌고 검사한 다음에 크게 장기 치료가 요구되는 동물 혹은 단기적으로 치료가 요구되는 동물 아니면 현장에서 바로 방사가 가능한 동물들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렇게 구분이 되면서 치료와 관리를 들어가고 저 재활관리사는 수의사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입원된 동물에 한해서 입원 관리라든지 먹이 공급이라든지 안정적인 영양분을 공급하고 투약 같은 거 필요하면 투약도
제거해서 하고, 그리고 좁은 케이지에 처음에 관리를 하다가 치료를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재활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모든 동물이 그렇게 거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좁은 입원실, 집중 치료실에 있다가 조금 넓은 공간을 옮겼다가 나중에 더 넓은 공간을 옮겨서 애가 자유롭게 운동하는 모습까지 확인한 이후에 또 경우에 따라 최종적으로 야외에서 비행 테스트를 통해서 애가 정말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고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는지까지 판단해서 그것까지 모든 걸 다 종합했을 때 방생이 가능하다. 그렇게 치료를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간 새들의 빈자리엔 어김없이 새로운 환자가 들어옵니다. 전국에서 방생을 가장 많이 하는 실력 있는 구조센터. 그런데 김희종 센터장의 바람은 구조센터가 사라지는 거랍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여기 구조센터에 울산에 온 지는 2년 조금 넘긴 했지만 그전에도 다른 야생동물 센터에서 근무를 또 했었고 이런 센터에서 근무할 때 가장 크게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이런 센터에 동물이 구조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구조센터가 사라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까지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건 결국은 이렇게 허무하게 동물들이 사람 때문에 결국 다쳐서 들어오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 와야지만 이 센터가 없어지는 건데 사실 그거는 뭐 언젠가는 올 수 있겠다는 희망은 갖지만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늘 이런 사고는 발생할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 사고를 비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꾸준하게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야생동물도 건강하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사람과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친 새를 고치고 울산을 변화시키는 사이 새들도 울산의 모습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데요. 새 때문에 생긴 전국에서 오직 울산에만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설상 저는 주영호 김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코스 안전하게 운행해 주실 우리 기사님인데요. 황현철 기사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 저수지에 있는 새들을 만나러 갈 건데요. 다들 안전벨트 잘 맸지요? 네. 그러면은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울산에만 있는 귀한 철새 여행버스는 전국 최초의 철새 탐조 전용 버스입니다. 자연환경 해설사와 함께 버스를 타고 울산 곳곳의 철새 도래지를 찾아다니면서 탐조를 하는데요. 근데 탑승객들에게 쌍안경까지 준다고 합니다. 야, 이거 너무 좋겠는데? 새들을 가까이서 딱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 버스 태워주세요. 저기 하나 있네. 저쪽에 저기 하나 있긴 있는데 저기 모르겠다. 저기 쭉 저 보세요. 저기 손 하는데 저기 뭔지 있는 하나 있는데. 저기. 저기 보이죠? 여기 지금 필드 스포츠로 맞춰놨으니까 한번 조금 자세히 보시면 또 예쁩니다. 우와. 나무에 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리고 얘네들이 색깔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도 좀 보십시오. 선생님 비켜주세요. 네. 배가 하얀 것도 있고 맞죠? 그러니까 엄청 많죠. 야, 진짜 왁자지껄하네요. 예, 신기하기도 하겠죠. 그냥 버스에 타기만 하면 철새가 있는 곳으로 알아서 데려다줘, 설명도 해줘. 이러니까 울산의 탐조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요. 자, 철새 여행버스 외에도 새들이 울산에 가져온 변화는 또 있는데요.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백로 새끼 기르기 해설장이 등장했습니다. 이 백로류 종류는 여름 철새이기 때문에 다들 저 동남아 쪽 지역에서 옵니다. 여기 오면은 보통 한 3월 달에 오면은 한 8, 9월 달 되면 새끼를 다 여기 산란을 해가 알을 품고 새끼를 키워가지고 다 데리고 가거든요. 그럼 또 내년에 다시 또 오죠. 여기 산란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오죠. 매년 여름이면 수천 마리의 백로가 울산에 찾아오는데요. 백로의 번식 과정을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생태 해설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바로 백로 새끼 기르기 해설장이죠. 현장에 설치한 고성능 망원경으로 대숲의 둥지를 틀고 사는 백로도 볼 수 있고요. 자연환경 해설사에게 실시간으로 설명도 들을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상주하는 사람은 최순자 해설사입니다. 많이 오죠. 지금 여기 백로새끼 기르기 해설장 여기 보시면 사무철새공원에요. 백로류 7종이 지금 저기 와가 산란을 하거든요. 외가리, 중대백로, 중백로, 새백로, 항로,
해오라기, 흰날개 해오라기까지 7종이 저기 와서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백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 와가지고 짝짓개가 둥지를 만들고 알을 품는 데만 한 25일에서 28일 정도 걸리고요. 새끼 키우는 데가 약 한 2달 정도 걸리거든요. 둥지에서 이수하려면 약 한 3개월 정도 걸려야만이 이렇게 이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열심히 이제 또 외가리도 마찬가지고 백로도 같이 공동 육아를 하거든요. 보통 우리 백로 종류가 한 5, 6천 마리가 오면 갈 때는 거의 뭐 8천에서 10,000마리 정도 식구를 많이 불려서 가죠. 네네. 여름 내내 북적이던 백로가 떠나고 찬바람이 불면 이번엔 떼까마귀가 찾아와 울산 하늘을 까맣게 뒤덮습니다. 천적을 피하기 좋은 태화강 3호 대숲의 털을 잡고서 약 10만 마리의 거대한 무리가 머물다 가는데요. 다른 도시에서는 백로와 떼까마귀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죠. 새들의 배설물과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은데요. 참 신기한 게 울산에는 그런 민원이 거의 없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철새 홍보관을 지키는 박명희 해설사는 공존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지금 김해나 다른 도시에 떼까마귀 때문에 엄청 몸살하고 있거든요. 이제 유해조소를 해갖고 우리 사람들한테 피해를 엄청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우리 요 3호동 일대 요 주민들은 또 우리 시하고 조금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 요런 3호동 주변에는 이 태양열 설치 집집마다 해주고 뭐 약간의 이런 주민들 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피해를 좀 많이 본다 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가.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민원들조차 사람하고 새들이 같이 공존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지. 역시 이래서 철새들의 도시인가 봅니다.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울산 사람들은 철새와 공존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함까지 기꺼이 품어낸 거죠. 정말 알면 알수록 새의 진심인 도시. 그런데 새들도 그 마음을 눈치챈 걸까요? 이번엔 울산의 풍경을 새로 고칠 독수리가 등장하는데요. 생태 전문가 황인석 박사는 지금도 첫 만남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태화강에 있는 생물 자원, 서식지들을 한번 조사를 하는 과정들을 그때부터 계속 시간을 내서 조사를 하게 됐고, 그 조사하는 과정 안에 2019년도에 태화강 선바위 위쪽에서 이렇게 독수리들이 한두 마리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많다 해서 독수리가 있는 중리 지역의 산으로 옥녀봉 쪽으로 이렇게 조사를 갔는 적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독수리가 무려 500마리가 넘게 있다는 걸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이렇게 많은 독수리가 있고. 울산엔 묘한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새들이 깊은 산골 외딴 숲속이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로 날아들고요. 사람들은 계절에 맞춰 찾아오는 새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맞이하죠. 이렇게 도심에서 사람과 새가 공존하다 보니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독수리는 동물의 사체를 먹고 사는데요. 폐기물 관리가 철저한 도시에서는 먹이를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우리 울산에 있는 독수리는 영어로 하면 이글이 아니고 벌처입니다. 벌처. 청소부 동물이에요. 까치, 까마귀처럼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이 동물을 벌처라고 하는데, 독수리가 바로 벌처입니다. 사냥을 못해요. 반드시 죽은 동물을 먹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죽어서 부패하는 동물을 이렇게 먹는 그런 독수리들입니다. 이 독수리들은 동물의 사체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서 축산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너무 엄격해서 죽은 돼지나 죽은 소를 아무데나 버리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죠. 어떠 보니까 대부분 이 독수리들이 빨간 고무장갑, 스티로폴, 밧줄 이런 걸 먹고 주로 폐사하거나 아사합니다. 처음 시작은 배고픈 독수리를 위해서 밥을 챙겨주는 식당이었습니다. 독수리들이 안전하게 내려앉을 수 있는 논밭에 신선한 고기밥상을 차려두고 기다렸죠. 우리가 먹이를 한번 주는 작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2019년 또 2020년 그 겨울에 독수리 밥을 주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와서 먹어요. 30분 이내로 와서
고기들을 깨끗하게 먹는 거를 이렇게 보고 독수리 밥을 우리가 좀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독수리가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좀 공유하고 이 자원을 우리가 좀 보호하고 또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시 차원의 정책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독수리 식당을 연 겁니다. 독수리 식당은 전 세계적으로 많지만 우리나라에는 한 10개 정도가 있고요. 독수리 식당은 점점 규모가 커지는데요. 독수리가 울산에서 무사히 겨울을 보내고 건강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시민들이 늘어난 겁니다. 새해에 관한 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울산 사람들. 자, 이번엔 함께 모여서 독수리의 먹이 활동을 관찰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요.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독수리의 생존이 만나는 이곳엔 독수리 학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오는 독수리들이 한반도에는 독수리 대부분 1령 내지 1형 정도 어린 독수리다. 그러니까 만주나 요동에서 먹이 영역의 정탈전에서 쫓겨난 어린 독수리들이 한반도로 내려와서 겨울을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어린 독수리들의 90%는 6살 이전에 다 죽습니다. 주로 폐사하거나 아사해서 먹지 못해서 죽게 되는 게 독수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자꾸 죽어가니까 이제 이게 멸종위기 2급이 됐고요. 또 정부에서는 또 문화재청에서는 이거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위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이 독수리를 한번 지켜주고 이걸 자원으로 좀 만들기도 하고 관광 자원으로 다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한 게 바로 독수리 식당이고 독수리 학교로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년 새들은 울산의 풍경을 새로 고쳤습니다. 매년 5월이면 3천여 마리의 백로떼가 삼호대숲을 하얗게 뒤덮고 10월이면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10만 마리의 떼까마귀가 하늘을 가득 메우며 군무를 펼치죠. 그리고 그 하늘 아래로 철새 여행버스가 달리고 망원경을 든 아이들이 뛰어다닙니다. 우리 울산의 태화강이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여름이면은 우리 백로들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고요. 겨울에는 우리 떼까마귀와 갈까마귀를 비롯해서 이제 독수리 그리고 또 다양한 새들이 우리 태화강을 꾸준히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세계 철새 전문가들이 이곳은 새들이 쉬었다 가기 아주 좋은 곳이다라고 인정을 해준 곳입니다. 대단한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 철새들의 시간이 다가오면 울산은 뜨거워집니다. 낯선 방문자였던 철새가 어느새 울산의 익숙한 풍경으로 자리 잡은 시간. 그 속엔 끊임없이 일상을 새로 고쳐온 새부심, 새를 향한 자부심이 가득한 울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존을 어떻게 할 거냐.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저걸 대상으로 사람들 오게 만들고 선순환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고민하면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사람과 같이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는 서식지에 대한 훼손을 가장 조금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소한 훼손시키지 않는 방안 내에서만 한도 내에서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일에 저기 태화 쪽이나 삼호동 쪽에 있는 대숲을 다 없앴다고 생각하면 태화가 얼마나 삭막해졌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제 푸른 대나무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 대나무에서 백로와 떼까마귀가 번식하기도 하고 서식하기도 하고, 그래 알고 보면 백로하고 떼까마귀 있는 게 아니라 천연기념물인 흑비둘기, 또 팔색조, 또 긴꼬리 딱새, 그야말로 극락조라고 하는데 이런 새들도 있거든요. 약 40여 종의 새들이 이 숲에서 번식한다. 라고 하면 대숲의 가치는 큰 거죠. 그래서 수많은 생물 종들을 대숲이 이렇게 하나의 안식처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번식하기도 하고 서식하기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대숲을 유지하고 관리해서 더 많은 새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했고 그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컴퓨터를 쓰다 화면이 답답하거나 실시간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 우리는 새로 고침 키를 누르는데요.
여기에 답답했던 도시를 통째로 새로 고침한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염을 지워 강을 살려냈고 새들은 날갯짓으로 힘차게 응답했죠. 사람이 자연을 새로 고치고 자연이 다시 사람을 고치는 곳. 그 아름다운 새로 고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이 새들을 혐오 대상이 아닌 지역의 소중한 생태 자산으로 여기고 배려를 통해 변화된 환경을 새들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것입니다. 새들에게 울산 태양은 인간으로 치면은 치안이 완벽하고 집값 걱정 없으며 문만 열면 맛집이 가득한 최고의 웰빙 도시인 셈입니다. 쟤들 찾아와서 새끼 키우고 가족을 이루어서 다시 날아갔다가 그죠, 더운 지방에 갔다가 또 해마다 오고, 자 이렇게 지금 가고 오고 하는데 우리는 계절마다 이런 새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새들의 입장에서는 생존, 살아가기 위한 생존 전략이야. 자기들은 안 갈 수가 없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면, 얘들이 산다는 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그죠? 얘들이 안 온다는 건 우리 환경이 환경 지표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관찰하고 오 새다 이쁘다 하는 거에서 멈추면 안 돼. 그죠? 어떻게 하면 내년에 또 볼 수 있을까? 만약에 애들을 키운다면은 내년에 우리 볼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TVN 울산 개국 14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새로 고침. 지금까지 기획 주상수, 제작 연출 조원화, 김별, 구성 윤지, 내레이션 정영석이었습니다.